네, 오늘 신문을 읽는데 태국과 캄보디아 간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그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분쟁의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재미나이랑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재미나이랑 GPT 둘 다한테 시켰는데 GPT는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재미나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재미나이가 GPT를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 조금 소음이 지금 있습니다. 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재점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은 한국인 납치 및 감금 그리고 취업 사기 이쪽으로 좀 알려져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도 관련해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지금 분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난 7월에 분쟁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12월 초에 지금 분쟁이 있는 거고요. 이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수십 년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은 몇백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다시 전쟁 수준으로 번진 걸까요?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근데 사실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그 취업 관련 문제는 오랫동안 있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이제 1년 남짓인 거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알려진 게, 그죠?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분쟁에 100년 넘었죠. 100년 정도 된 역사적인 뿌리부터 미국이 개입을 했더니요. 지난 7월 분쟁에는 트럼프가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개입을 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인의 안전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양국이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분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나 시나리오를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100년 된 시한폭탄, 분쟁의 뿌리, 식민지 유산, 모호한 경계선의 저주. 이 갈등의 뿌리는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캄보디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였대요. 저는 캄보디아가 프랑스 지배를 받았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당시 태국은 시암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1904년, 1907년 국경 조약을 맺었지만 문제는 프랑스 조사관이 만든 지도, Survey Map에 있었대요. 이 지도는 댕렉 Mountains라는 댕렉 산맥의 자연적인 배수 분수선을 경계로 삼기로 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실제 지형과 괴리된 선을 그었대요. 그래서 이 모호한 경계선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이 어디까지가 누구의 땅인지를 놓고 총구를 겨누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자, 고대 사원과 민족적 자존심, 프레야 비헤아르, 그 모호한 경계선 안에 놓인 것이 바로 이 프레야 비헤아르 사원이라고 합니다. 11세기에 지어진, 그러니까 11세기에 지어진 이 사원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백 년이 된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땐 재미나이가 1000년 정도 된 문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11세기에 지어진 이 고대 크메르 제국의 사원은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 문화적 자존심의 상징이래요. 1954년 태국 군대가 사원을 점령했었는데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ICJ에 제소를 했고 1962년 ICJ는 사원 건물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라는 판결을 내렸대요. 근데 웃긴 게 이 사원 건물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주변 영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결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주변 영토면 언덕이나 접근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4.6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나요? 킬로미터 제곱? 4,006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애매한 땅이 오늘날까지 무력 충돌을 반복하는 시한폭탄이 된 셈이다. 그러니까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몇천 년을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념 대립인가?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기존에 많은 경우 국가 간 분쟁은 이념 대립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념 대립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민족주의의 덫이다. 이 분쟁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같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원과 영토가 우리 역사, 우리 자존심의 상징으로 기능하면서 양국 내부의 민족주의 정서와 국내 정치에 깊숙이 얽혀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캄보디아가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태국에서는 땅을 빼앗겼다는 극심한 반발이 일었고 무력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다 이 사원이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 거라고 했는데도 태국은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2025년 재점화와 국제사회의 반응. 왜 지금 다시 터졌나? 2025년 들어 국경에서의 군인 사망 사건이 긴장을 높였고 7월에는 공습, 5월에도 한번 충돌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7월에는 공습, 포격, 로켓 공격까지 오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렬한 교전이 발생했다. 이 폭발은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경계의 모호함, 민족주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자원 및 전략적 이익 등 구조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였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왜 개입을 했나 궁금했어요. 트럼프의 중재와 미국의 속셈. 지난 7월에 격렬한 교전이 잠시 멈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죠? 네. 현 대통령인데 네. 양국 정상에게 직접 전화 중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대요. 왜 개입했을까? 미국은 이 분쟁에서 특정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목표는 지역 안정. 태국은 미국의 주요 안보 동맹국이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태국과 캄보디아 중에 굳이 따지자면은 태국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좀 더 강한 동맹이나 강한 어떤 연결고리는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미국은 동맹국 간의 확전을 막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이 이 분쟁을 틈타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전략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 결국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는 일시적인 휴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서 12월에 다시 충돌이 재개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군인 사망 사건 요것도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왜 2025년일까요? 작년이나 재작년이 아니라 자, 한국인의 위험 맥락과 캄보디아의 구조적 문제. 그래서 한국인이랑 어떻게 연결지어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캄보디아의 불안정성이 낳은 범죄의 온상.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착취 등 노동이민자를 노린 심각한 범죄가 이제 매스컴에서 조명이 된 거죠. 오래된 문제라고 하네요. 몇십 년은 된 문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태국과의 국경 분쟁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가 낳은 공통의 결과이다. 약한 법치와 부패, 캄보디아 정부의 법 집행력 약화와 만연한 부패는 불법 산업이 번성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 그 경찰들도 알면서 개입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려면은 그 거기 납치된 한국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을 동원하거나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경찰이 출동하게 만드는 게. 근데 그 이유가 단지 이제 부패에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출동을 했을 때 어떤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정말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내가 어떤 좀 불법적인 그런 일에 가담할 수도 있다라는 인지가 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간다고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출동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고를 복잡하게 받는 거라고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자본의 영향, 한국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산업은 주로 중국계 자본에 의해 운영된다. 캄보디아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온적이라는 추측이 많다. 즉 캄보디아의 약한 법 집행력이 외부 범죄 자본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경 충돌이 발생하는 정부 통제력이 약화는 외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 혼란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만약 분쟁이 확대되면 난민 사태, 경제 혼란 등으로 이어져 한국인 거주자나 관광객의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분쟁 극복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쉽게 꺼지지 않는 구조적인 갈등이다. 하지만 양국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3가지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 ICJ 판결의 확장 해석 최적의 시나리오. ICJ가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의 분쟁 지역에 대한 최종적이고 명확한 경계선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국제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법적인 해결 및 영토 확정인 거죠. 자, 2번째 시나리오. 공동관리구역. 공동관리구역? 공공경비구역. 차선책 시나리오. 주권은 양보하지 않되 분쟁 지역을 공동유산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 수입을 공유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 감정을 경제적 이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그럼 또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의 공동관리구역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속 뺏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이익 극복의 형태는 경제적 협력 및 군사적 완충이죠. 자, 3번째, 아세안의 강력한 중재, 지역 안보 협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양국의 평화협상 테이블 복귀를 압박하고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을 파견하여 군사 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나요? 이 극복의 형태는 지역안보 공동체 역할 강화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부가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익 공유의 길을 묘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내 거를 빼앗겼다 이런 좀 감정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장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쟁이나 전쟁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분노, 억울함,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개입이 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분쟁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어떤 힘겨루기, 내 힘을 과시하기 이런 좀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웃긴 게 그 힘겨루기를 하는 주체들은 고위층이잖아요. 근데 실제 싸우고 다치는 거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인형 전쟁놀이를 하는데 나는 다치는 게 없어. 이 인형을 직접 움직이는 고위관리층 안 다쳐요. 다치는 건 부서지는 건 이 인형들이야. 이 분쟁은 단순히 사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역사, 영토, 자존심 그리고 지역 안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인으로서도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외면하지 않고 평화 정착과 법치주의 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뭐 법치를 따지기에는 한국도 뭐 사기꾼이 들끓고 뭐 매일매일 뭐 사실은 우리 일상에는 사기가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사기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경계심을 탁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법이 작동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은 사실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도저히 이제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에 사기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은 사기를 쳤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도 크잖아요. 하지만 또 08년 경제 위기가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은행들의 탐욕 때문이었는데 결국 주요 은행들의 핵심 인원들은 처벌받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도 정말 진정한 사기꾼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고 또 이 프랑스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식민지가 많았을 텐데 제가 세계사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근현대사 선택했었고 사실 근현대사도 그냥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던 건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세계사는 너무 범위가 넓고 알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선택하고 싶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좀 이슈가 되는 어떤 키워드를 가져와서 과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보는 이런 시간들이 누적이 된다면 저도 좀 역사나 세계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하고 같이 뭔가 같이 공부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저도 뭐 완벽하지 않고 지금 AI가 말하는 것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AI가 해준 말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실 분 구독해주세요.